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워낙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에 시끄러운 소식들이 좀처럼 닿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실제 삶을 직접 살피고자 평복으로 갈아입고 먼 길을 나서게 되셨습니다. 임금님은 화려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난 들판과 험준한 고갯길을 지나며 백성들이 겪는 고충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지요. 이른 새벽녘이 되자 마을 주변에는 뽀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임금님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임금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고요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라 사방은 적막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가슴을 저미는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연하고 서글퍼서 임금님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했고 마치 누군가의 깊은 원망이나 슬픔이 서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보낸 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셨는데 길 옆으로 핀 산나물들과 이름 모를 잡초들이 발에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언덕 중턱에 다다르자 안개 사이로 누군가 무덤 앞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끼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린 소년이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봉분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시리게 만들 정도였지요. 임금님은 바위에 몸을 숨기고 소년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았는데 소년은 어머니를 부르며 보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억울한 사연을 토해내듯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아버지, 오늘도 날이 밝아오네요. 저와 어머니는 아직도 그분들의 괴롭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저토록 어린 소년이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와 무엇을 그토록 호소하는 것인지 궁금해졌고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어린 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지 알고 싶어지셨습니다. 임금님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고는 소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야. 이 깊은 밤중에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소년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님을 쳐다보았는데 비록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임금님의 기품 있는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지나가는 나그네 어르신이신가요? 이곳은 저희 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라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러 온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맑은 눈망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셨고 소년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곁에 앉아 무덤의 상태를 살피셨는데 봉부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듯 보였지만 주변의 땅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로 파헤쳐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소녀는 임금님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떨구며 마을에 권세 있는 분들이 이 산자락을 차지하겠다며 저희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라고 매일같이 협박하고 있어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작은 어깨 위에는 세상의 모진 풍파가 고스란히 얹혀 있는 듯 보여 임금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던 선량한 농부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관가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어머니와 소녀는 끼니조차 있기 힘든 형편이 되었지만 소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매일 무덤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님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나라의 법도가 과연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닿고 있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고 반드시 이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마을의 지붕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임금님은 소년에게 마을로 내려가 잠시 쉴 곳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소년은 흔쾌히 앞장서며 산길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내내 길가의 핀 꽃들의 이름과 마을의 전설들을 소상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무척이나 영특하고 심성이 고와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인 이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굳건히 하셨고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소박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지만 소년의 집은 유독 낡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소년은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켜며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셨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침묵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소년이 손님을 모셔왔다는 말에 힘겹게 밖으로 나와 임금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아들과 닮아 맑고 단단해 보였고 비록 가난할지언정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옛 선비 가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방 안에 단출한 세간살이를 둘러보며 이들이 겪어온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고 험난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마을의 형편에 대해 넌지시 여쭈어 보셨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임금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고 그동안 겪었던 온갖 수모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주인 박참판 일가가 사또와 결탁하여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반항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거나 마을에서 내쫓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년의 아버지는 박참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모함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라며 그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임금님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며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셨는데 이는 임금님이 극도로 분노하셨을 때 나타나는 오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임금님은 과연 이 나라에 그런 무도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단 말이냐라며 나지막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되물으셨고 소년의 어머니는 나그네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놀라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신 뒤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금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은 그저 길을 가던 선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임금님은 소년이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땅바닥에 글자를 적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경전의 문구들이었습니다. 소년은 비록 학교에 갈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지혜를 쌓고 있었고 그 모습이 기특했던 임금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의 학식과 됨됨이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소년은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였고 임금님은 소년이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제목임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해가 높이 뜨자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동 우물가에는 빨래를 하거나 물을 찾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마을의 주막으로 향하셨는데 그곳은 마을의 온갖 소문이 모여드는 곳이라 정보를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막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와 막걸리 향이 코끝을 찔렀고 임금님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막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나그네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냈으나 임금님이 소탈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권하자 금세 경계심을 풀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박찬판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고 새벽마다 무덤에서 우는 소년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섞여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셨지만 속으로는 백성들이 이토록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주막 주인에게 박찬판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으셨는데 주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그가 이 마을의 왕이나 다름없으며 관아의 관리들도 그 앞에서는 쩔쩔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박찬판은 풍수지리에 집착하여 명당자리라면 남의 무덤이라도 강제로 이장시키고 자신의 조상들을 모시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년이 새벽마다 무덤을 지키며 울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박찬판이 그 무덤 자리를 탐내어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조사를 마친 임금님은 다시 밖으로 나와 마을 산책을 하며 지형을 살피셨는데 소년의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은 과연 풍수지리에 박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매우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명당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박찬판이 왜 그토록 그 자리를 탐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죽은 이의 안식처를 침범하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무덤 주변을 천천히 돌며 혹시 소년이 말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유품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산등성이에 오르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박찬판의 저택과 초라한 초가집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 마을의 불평등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권력이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되새기셨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임금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주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박찬판 일가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녀는 다시 무덤가로 올라와 잡초를 뽑고 돌들을 정리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멀리서 보아도 너무나 지극정성이라 지나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할 것이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터이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말거라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소년은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시금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어귀로 내려와 신분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던 호위 무사들에게 몇 가지 은밀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이는 박찬판과 관아 사이에 비리 장부를 입수하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임금님의 엄중한 명을 받들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임금님은 홀로 달빛이 비치는 마을길을 걸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임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마을 주변을 지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박찬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소년의 집으로 들이닥쳐 당장 무덤을 파헤치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그들을 가로막으며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힘없는 그들이 건장한 사내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로 주먹을 꽉 쥐셨고 이제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처단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현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소녀는 박찬판의 하인들에게 밀려 땅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기어갔고 그 처절한 외침은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정의감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비틀거리는 소년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바라보시며 멈추어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토록 행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임금님의 위엄서린 목소리에 하인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평범해 보이던 나그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임금님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박찬판의 하인들은 마치 얼음장 같은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 제자리에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선비 차림의 나그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사롭지 않은 위엄과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몽둥이를 휘두르지 못하고 엉거주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지요. 소녀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나그네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고 어머니는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이 상황이 장차 어떤 불씨를 가져올지 몰라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을 졸였고 들판에는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하인 우두머리가 침을 뱉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기에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것이오 라며 애써 목소리를 높여 위세를 부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임금님의 단호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손에 쥔 몽둥이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참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더욱 압박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나그네의 기세에 눌려 더는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두고 보자. 우리 주인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내 놈의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남긴 채
황급히 마을 길을 따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소년의 어머니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그네님, 저희를 도와주신 것은 고마우나 저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울먹이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소년도 어머니를 따라 나그네의 손을 잡으며 자신들 때문에 귀한 분이 화를 입으실까봐 걱정 어린 눈빛으로 임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거라. 정의가 살아있는 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이란다라고 다독이셨지만 속으로는 박찬판이라는 자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인들이 떠나자 하나둘 소년의 집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나그네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앞으로 닥칠 박찬판의 보복에 대한 공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한 아낙네는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저 나그네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하지만 박찬판의 성질머리를 누가 당해내겠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우물가나 빨래터에서는 온통 새벽에 있었던 나그네의 활약상과 소년의 억울한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박찬판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울분을 이번 기회에 조심스럽게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노인은 혀를 차며 박찬판은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잔인한 사람인데 저 선비가 무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먼이라며 걱정 어린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각 박찬판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 안방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앉아 하인들의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감히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그놈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소년의 집을 아예 무너뜨려서라도 무덤 자리를 빼앗아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찬판의 옆에 앉아있던 교활한 인상의 집사는 손을 비비며 나으리. 그 선비라는 자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니 일단 관아의 사또에게 연락하여 공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라고 음흉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박찬판은 집사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는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사또에게 보낼 서찰과 뇌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통제하고 싶어 했으며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정원을 가꾸던 종들이 주인의 고함에 몸을 움츠리며 일에 열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도 작지만 뜨거운 변화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박찬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주막의 뒷방에 머물며 호위 무사들이 가져오는 소식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셨는데 박찬판이 사또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토지를 수탈한 문서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임금님은 촛불 아래에서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관료들의 부패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셨고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통감하셨습니다. 그때 주막 방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임금님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마을의 최고령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나그네님,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켜봐 왔기에 드릴 말씀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찬판 가문이 대대로 이 마을에서 어떻게 권력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소년의 조상 묘가 있는 자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옛 전설과 엮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무덤 자리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기운이 서린 곳이라, 만약 그곳이 훼손되거나 욕심 많은 자의 손에 넘어가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박찬판은 지금 사또와 짜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소년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니 부디 조심하십시오라고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마움을 표하시며 노인장, 세상에는 법보다 위에 있는 천리가 있는 법입니다. 어르신께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마을 사람들을 잘 다독여 주십시오. 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노인은 나그네의 눈에서 평범한 선비에게서는 볼 수 없는 태양 같은 광채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방이 붙었는데 그 내용은 소년의 집안이 예전에 나라에 큰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묘역을 관가해서 환수하여 박찬판 일가에게 관리권을 넘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예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 주위에 모여 웅성거리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관아의 포졸들이 서슬퍼런 칼을 차고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기에 감히 소리내어 항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멀찍이 떨어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방 앞에 서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읽으신 뒤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이는 명백한 법질서의 파괴이자 권력의 사유화가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곁에 있던 호위 무사에게 이 방을 쓴 자와 이를 허가한 사또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하늘이 무심치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마을의 형세를 살피러 길을 떠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버렸고, 밭을 갈던 농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등 마을 전체가 거대한 슬픔과 압박감에 짓눌려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찬판은 보란듯이 가마를 타고 마을을 행차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는데, 그는 일부러 소년의 집 앞을 지나며 소년의 어머니에게 이제 곧 이 집에서 나가야 할 테니 짐이나 미리 싸두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소년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박찬판의 가마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으나 박찬판은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하인들에게 소년을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나그네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박찬판의 앞을 당당히 가로막으시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는 자는 반드시 제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될 터인데, 찬판은 그 두려움을 모르는 모양이 구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박찬판은 가마에서 내려 나그네를 훑어보더니 내 놈이 바로 우리 하인들을 위협했다는 그 건방진 선비로구나. 관아의 명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보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고, 하늘에서도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박찬판은 자신의 하인들에게 나그네를 포위하라고 지시하며
당장 관하로 압송하겠다고 호통을 쳤지만 임금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서며 기품 있는 위엄을 발산하셨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돌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소년의 영웅이 된 나그네를 마음속으로 응원했고, 노인들은 정자 아래 모여 앉아 오늘 이 마을에 큰 변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쓰이겠구나라며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소년은 나그네의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품 안에서 작은 호패를 꺼내려다 잠시 멈추시고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 놈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마. 하지만 내일 이 시간까지 소년의 집안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박참판은 비웃음을 흘리며 고작 하루의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냐, 좋다. 내일까지 내 놈이 어떤 재주를 부리는지 지켜봐 주마라고 말하며 가마를 돌려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나그네의 눈빛에 겁을 먹고 서둘러 주인을 따라갔고 마을에는 다시 한번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으며 사람들은 내일의 향방에 대해 소란스럽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소년의 집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는데 임금님은 소년과 어머니를 앉혀두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년은 임금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나그네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사연을 진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정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으며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주막은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볐는데 사람들은 박참판과 나그네의 대결에 대해 내기를 걸거나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참판의 권력이 무너질 리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또 다른 이는 나그네의 비범한 풍무로 보아 분명 귀한 분이 틀림없다며 소망 섞인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고 숲속의 짐승들도 다가올 변화를 감지한 듯 평소보다 크게 울어대며 밤의 정적을 깨트렸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임금님은 다시 한번 무덤가로 향하셨는데 그곳에는 이미 소년이 먼저 와서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으며 소년의 옆에는 마을 노인이 함께 앉아 지혜를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나그네님, 오늘이 바로 그 결전의 날이군요. 마을의 수호신들께서도 당신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어깨를 짚어주시며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오늘 너의 아버지는 진정한 안식을 찾으실 것이고 너는 이 마을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며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박참판의 하인들이 다시 집결하고 있었고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도 대열을 정비하며 소년의 집과 무덤을 향해 전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고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마을 어귀로 나와 나그네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호위무사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신 뒤 천천히 산을 내려가셨고 그 발걸음마다 대지를 울리는 듯한 웅장한 힘이 실려 있어
주변의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리며 임금님의 행차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박참판은 저택 마당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부하들에게 오늘 저 나그네의 목을 치고 소년의 가족을 노비로 삼아 내 위엄을 전 나라에 떨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에 담긴 술은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나지막한 웅성거림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의 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마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산기슭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풀잎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임금님은 소년과 함께 다시금 그 적막한 무덤가를 찾아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셨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봉분 옆에 커다란 바위 아래를 가리키며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 바위 아래는 절대로 함부로 파헤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곳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임금님은 그 바위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누르고 있는 봉인처럼 느껴졌고 소년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결연한 의지를 보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는 무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임금님은 호위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위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도록 하셨는데 그 깊은 땅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끌어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소녀는 숨을 죽인 채 그 상자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임금님이 칼끝으로 녹슨 자물쇠를 단번에 내리치자 상자의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종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답니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가 핀 종이 뭉치들과 옥으로 만든 도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소년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박참판의 비리 장부와 왕실의 인장이었음을 임금님은 한눈에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지요. 진실의 상자가 열리자 소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부를 손으로 훑어보았고 그 안에는 박참판이 수십 년간 관아의 곡고를 비우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워온 명백한 증거들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년의 아버지는 사실 왕실의 비밀 감찰관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는 박참판의 거대한 악행을 조사하던 중 역으로 모함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막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가 이토록 처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고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마지막 장에 적힌 신하의 유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소년에게 남기는 눈물 어린 편지와 함께 임금님께서 언젠가 이 진실을 알아주실 날이 올 터이니 그때까지 이 증거를 지키며 살아남으라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영웅이었음을 깨닫고는 대성통곡을 하며 차가운 무덤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고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자락을 타고 흘러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는 듯 애처롭게 울려 퍼졌지요. 임금님은 소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너의 아버지는 진정한 충신이었노라. 이제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마을의 정의를 바로잡을 시간이 왔다라고 결연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임금님은 호위 무사에게 박참판과 사또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인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동안 박참판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닫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남편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에 마당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에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마을에는 이제 박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듯 마음속에 정의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은 자신의 음모가 탈로 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저택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소년의 집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변화의 물결이 소리 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나그네의 정체에 대해 속닥거리며 그가 정말 임금님께서 보내신 어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추측을 내놓았고, 평소 박찬판에게 굽실거리던 이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은 마을 정자 아래 앉아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대지의 어둠이 걷히듯 이 마을에 쌓인 깊은 원한과 부조리도 곧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임을 확신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소년의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박찬판이 사또를 움직여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었으나 임금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모든 진실을 대중 앞에서 밝히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사또는 거만한 태도로 소년의 집 마당에 들어서며 이 집안은 대역죄인의 후손이니 당장 모두를 하옥하고 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거두어라 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고, 소년과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의 위세에 눌려 차마 나서지 못하고 지켜만 보았지만, 그때 나그네 차림의 임금님이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오며 사또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으셨습니다. 임금님은 품 안에서 소년의 아버지가 남긴 왕실의 인장을 꺼내어 사또의 눈앞에 들이대시며 내 이놈, 감히 왕실의 명을 수행하던 충신의 가문을 멸하려 하다니 내 놈의 목이 몇 개나 되느냐라고 사자우를 토해내셨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그 인장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으나 인장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나그네에게서 풍기는 압도적인 왕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주변에 있던 포졸들도 겁에 질려 창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숨을 죽이며 임금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주저앉은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시며 박찬판과 공모하여 가짜 방을 붙이고 백성들을 탄압한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셨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마을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임금님의 옆에 서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명예가 되찾아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의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박찬판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정의가 찾아왔음을 깨닫고는 환호성을 지르려 했으나, 임금님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역사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찬판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달려왔으나 광장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이미 임금님의 무사들이 그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박찬판을 향해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어린 자식에게까지 고통을 주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겠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당장 그를 포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박찬판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발악을 해보았지만 무사들의 강한 손길에 제압되어
흙바닥에 처박혔고 그의 화려한 옷차림은 순식간에 먼지투성이가 되어 비참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마을 광장에는 이제 박참판과 사또를 비롯한 악행의 가담한 무리가 줄비하게 포박되어 무릎을 꿇게 되었고 임금님은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이들의 죄를 정식으로 묻기 위해 모든 기록물을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남긴 비리 장부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악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마을의 공기는 정의의 심판으로 뜨겁 달구어졌답니다.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들의 몰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고 그동안 숨겨왔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시금 회복해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노인을 불러 박참판 일가가 빼앗았던 땅들의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명하셨고 부당하게 징수된 세곡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로운 처결을 내리셨습니다.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위로금과 함께 아버지의 충성심을 기리는 정려문을 세워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는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경사였기에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지요. 소녀는 이제 마을 아이들의 우상이 되어 박참판의 괴롭힘에서 벗어난 친구들과 함께 마당을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그 밝은 웃음소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광장에서는 임금님의 주도 아래 성대한 잔치가 열릴 준비가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아껴두었던 쌀과 나물을 가져와 큰 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금님은 평복 차림으로 백성들 사이에 섞여 앉아 그들이 건네는 막걸리 한 사발을 기쁘게 받으시며 진정으로 백성과 소통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임금님의 소탈함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소녀는 임금님의 곁에서 아버지가 남긴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신도 자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임금님은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마을 전체를 굽어보셨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에게 세상은 때로 어둠에 잠기기도 하지만 진실이라는 등불을 든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밝아질 수 있단다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셨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평생의 보물로 삼기로 다짐했지요. 시원한 산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마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희망찬 교향곡처럼 들려와 모든 이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아버지 무덤가에 모여 깨끗하게 정리된 묘역에 절을 올리며 그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마을의 평화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맹세하며 소박한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소년이 정성껏 심은 들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이 꽃향기가 되어 돌아와 아들과 아내를 보듬어주는 듯한 포근한 분위기가 가득했지요. 어머니는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편히 잠드셔도 된다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소녀는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박참판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인 왕실 창고 약탈 사건의 전말을 소탕해야 했기에 임금님은 밤늦게까지 무사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이어가셨습니다. 박참판은 사실 마을의 부를 축적한 것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소년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한 직접적인 원인도 바로 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이었지요. 임금님은 이번 기회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엄중한 수사를 명령하셨고, 마을의 평화가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습니다. 다음 날 임금님은 박찬판의 저택 지하 밀실을 수색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라졌던 왕실의 보물들과 주변 국가와 내통한 흔적이 담긴 밀서들을 무더기로 발견하여 좌중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셨습니다. 박찬판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나라를 배신하려는 반역의 뜻까지 품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에게 돌을 던졌고, 그의 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 거대한 음모를 홀로 막아내려 했던 고독한 투사였음이 증명되자 마을의 모든 노인은 그의 충절에 고개를 숙였고, 임금님은 친히 그의 이름을 공신록에 올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임금님은 떠날 채비를 하시며 소년에게 직접 쓴 글씨 한 점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인다는 뜻의 문구가 힘차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임금님의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임금님의 행렬을 마을 어귀까지 따라가 배웅하였고, 임금님은 가마 안에서 소년의 밝은 미소를 바라보며 이번 민정 시찰에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이 소년과의 만남이었음을 일기에 기록하셨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길가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진정한 임금님의 은덕에 감사를 표했고, 산천 초목도 임금님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임금님이 떠난 후에도 마을은 오랫동안 정의의 향기로 가득 찼고, 소년은 임금님이 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선비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박찬판의 저택은 헐려 백성들을 위한 서당과 곡간으로 변모하였고, 사또가 다스리던 관아에는 청렴한 관리가 새로 부임하여 법과 도리가 바로 서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지요. 소년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여 소년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게 되었고, 무덤가에는 매년 봄마다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 아버지를 추억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시간이 되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리 이제는 안식과 평화가 깃든 따스한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별을 보며 아버지, 이제 저희는 행복해요. 임금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라고 속삭이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지요.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숲속의 풀벌레 소리만이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도록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모든 갈등이 해소된 마을은 이제 깊은 잠 속에서 내일의 더 큰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을 정자 옆의 우물가에는 낮 동안의 활기찬 소동을 뒤로한 채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위로 비친 달 그림자는 흔들림 없이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이 마을의 변화를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고, 소년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전설이 되어 마을의 자부심으로 남게 되었지요. 이처럼 진실은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내린다는 교훈을 남긴 채 소년의 마을은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며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소란스러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자 근처로 모여들어
오늘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높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박참판의 섯을 펄은 위세에 대한 공포와 이름 모를 나그네가 보여준 비범한 기계에 대한 기대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아낙네들은 광장 귀퉁이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장정들은 관아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참판은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광장 중앙에 나타나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 신성한 장소에 모여든 것이냐라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악한 인상의 하인들과 관아에서 빌려온 포졸들이 줄지어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사람들은 박참판의 눈길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요. 박참판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소년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또 역시 가마를 타고 나타나 박참판의 옆에 앉으며 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법의 권위를 내세워 박참판의 만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의 나그네가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선비가 아니라 온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눈빛은 마치 모든 죄악을 꿰뚫어보는 거울처럼 맑고도 매서워 삿도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금님은 품 안에서 무덤 속 상자에 담겨있던 비리 장부를 천천히 꺼내어 높이 치켜드시고는 여기 기록된 수많은 이름과 땅의 수량들이 바로 너희가 저지른 탐욕의 증거들이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장부에는 박참판이 사또와 결탁하여 억울한 농민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그리고 나라의 곡식을 어떻게 사사로이 착복했는지가 날짜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장부의 내용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여기저기서 울분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저것은 조작된 가짜 문서다. 당장 저 미친놈의 입을 틀어막고 옥에 가두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포졸들에게 달려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임금님의 호위무사들이 바람처럼 나타나 포졸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칼날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범접할 수 없는 무예의 경지를 보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하고도 절도 있는 무예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상황은 순식간에 임금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옷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왕실의 인장과 어사출두를 알리는 증표를 광장 한복판에 내보이시며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벌레 같은 놈들은 게 들어라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천을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아서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박참판과 사또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진짜 임금님임을 깨닫고는 사지가 마비된 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또는 가마에서 굴러 떨어지다시피 내려와 흙바닥에 코를 박고 전하. 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박참판의 협박에 못 이겨 잠시 눈이 멀었을 뿐이오니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박참판 또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무사들에게 사로잡혀 무릎이 꺾인 채 끌려왔고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그가 가졌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었지요. 마을 백성들은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이 드디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을 불러 곁에 세우시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소년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과인의 명을 받들어 이 땅의 부정을 조사하던 충직한 신하셨다라고 정식으로 공포하셨습니다. 소년의 알아 아버지가 짊어졌던 역적이라는 더러운 누명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 마을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는 듯한 장관이 연출되었지요. 소녀는 임금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가슴 벅찬 명예의 눈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시어 박참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를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또 역시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셨으며 그동안 그들에게 아부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전들도 모두 잡아들여 죄를 묻게 하셨지요. 악인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마을의 정화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수년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자 소년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잡초를 뽑으며 집을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안돼 보리 한 줌씩을 가져와 소년의 어머니에게 건넸고 그동안 차갑게 외면했던 미안한 마음을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손길로 대신했지요. 소년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봄날이 찾아왔네요라고 말하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백성들이 가져다 준 소박한 나물과 보리밥을 기쁘게 드시며 그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이 자신들과 같은 밥상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하였고 그동안 관가에 말하지 못했던 온갖 억울한 사연과 건의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지요. 임금님은 그 모든 말씀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시며 진정한 정치는 백성의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냇가로 내려가 박참판 일가가 더럽혔던 마을의 정기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정성스럽게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올리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냇물은 평소보다 더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듯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마을에 찾아온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살벌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명절날처럼 풍요롭고도 활기찬 기운이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하여 듣는 이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의 자제로 대우받게 되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른들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소년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어제 있었던 무덤가의 진실에 대해 물으며 그를 영웅처럼 대접했고 소년은 아이들에게 정의와 효도의 가치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마을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갔지요. 임금님은 그런 소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나라의 미래가 밝음을 확신하고 소년의 앞날의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집마당에서 큰 잔치판을 벌였는데 박참판의 곳간에서 나온 쌀로 지은 떡과 고기들이 상마다 가득 차려져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소리를 낳고 웃음은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마을은 오랜만에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고 악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꽃이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고 고통받던 시절의 이야기는 이제 술안주 삼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잔치의 끝자락에 소년을 조용히 불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무덤가로 다시 한번 데리고 가셔서 돌아가신 충신의 넋을 기리는 짧은 추도식을 정중하게 올리셨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아버지 무덤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리며 그대의 충성심이 이 나라와 이 마을을 구했노라. 이제 그대의 아들은 내가 친히 거두어 훌륭한 인재로 키울 것이니 부디 편히 잠들라라고 약속하셨지요. 소년은 아버지의 무덤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아픔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남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예전의 어둡고 무서운 밤이 아니라 달빛이 포근하게 감싸는 안식의 밤이어서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시원한 밤바람을 즐겼습니다. 숲속의 소쩍새는 마을의 평화를 축하하듯 구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들판의 개구리들은 합창을 하며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듯한 소리를 냈지요. 임금님은 주막의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을 감상하시며 백성들이 근심 없이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군주로서의 유일한 사명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습니다. 박찬판의 거대한 저택은 마을 사람들의 뜻에 따라 서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부당하게 쌓은 부가 배움과 지혜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임금님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화려한 장식들을 떼어내어 검소하지만 정갈한 공부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렸지요. 탐욕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요람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님은 길을 떠날 채비를 마치셨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어귀까지 나와 임금님의 행차를 배웅하며 아쉬움과 감사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녀는 임금님의 말고삐를 잡으며 전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전하의 곁에서 백성을 돌보는 훌륭한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야무진 포부를 밝혔고 임금님은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임금님의 행렬이 멀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인사를 올렸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고귀한 인연이 깊게 새겨졌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임금님이 남겨주신 정려문 앞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정말 모든 한이 풀렸다고 고백하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화색이 돌았고 굽었던 허리도 펴진 듯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아갔지요. 마을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이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마을의 오후는 평화로움 그 자체였으며 소녀는 마당 한쪽에서 임금님이 주신 글씨를 정성스럽게 표구하여 벽에 걸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평화롭게 지저귀며 마을 위를 날아다녔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산속의 꽃향기를 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지요. 소년의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무덤 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도리와 정이었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소년이 잠자리에 들 때 무덤가 근처에서는 가끔 은은한 빛이 비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소년의 아버지가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소년은 그 빛을 보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인자한 모습의 아버지를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요. 마을의 역사는 이제 슬픔과
고통의 기록을 덮고 기쁨과 희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새벽마다 울던 소년의 효심과 이를 알아봐준 임금님의 인자함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마을을 떠나신 지도 어느덧 수많은 달이 흘러 산천의 색깔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날의 감동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새벽 공기는 이제 희망을 가득 머금은 따스한 산들 바람으로 변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정답게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소년의 집 담장에는 어느덧 화사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며 마을 전체에는 더 이상 권세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진정한 평화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지냈던 백성들의 목소리는 이제 정겨운 노래가 되어 들판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마을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 어두웠던 그림자를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마다 차가운 무덤가에서 슬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던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청년으로 늠름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공용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짐을 대신 들어다 드리는 등 임금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소년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 속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의로운 유산과 임금님의 따뜻한 격려가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년을 보며 우리 마을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소년은 그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습니다. 박찬판의 탐욕이 서려 있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은 임금님의 하교에 따라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서당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이제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지혜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벽면은 깨끗하게 덧칠해졌고 무겁게 닫혀있던 대문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마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지요. 소녀는 가끔 그 서당에 들러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평소 강조하셨던 충과 효의 의미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며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나중에 자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기찬 기운이 매일같이 넘쳐나 마을의 생동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 또한 그동안의 깊은 병마와 마음의 짐을 깨끗이 씻어내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며 인자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거칠었던 손은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따뜻한 음식을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거나 지혜를 구했으며 소년의 집은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매일 저녁 정화수를 떠놓고 임금님의 만수무강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때 슬픔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무덤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공경받는 장소가 되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주변을 감싸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번갈아 피어나며 장엄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절이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 소년의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정의에 대해 감사하며 그 뜻을 기리는 작은 제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정비된 묘역과 비석에는 소년 아버지의 충절이 황금빛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소년은 가끔 혼자 무덤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 포근한 기운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궁궐에서 보낸 전령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전령의 손에는 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서찰과 함께 소년의 공부를 돕기 위한 귀한 서책들이 가득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령은 마을 광장에서 큰 소리로 임금님의 뜻을 전하며 소년이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나라의 동량지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당부를 잊지 않고 전해주어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소년은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궁궐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금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도 산골 마을의 소년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 따뜻한 보살핌은 소년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했습니다. 마을의 장터는 이제 예전처럼 강제로 물건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값을 깎이는 일 없이 정직한 거래와 웃음 섞인 흥정이 오가는 활기찬 만남의 장으로 변모하여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공생의 원칙을 지켰고 주막의 주인도 이제는 손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며 마을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데 앞장섰지요. 소년은 장터를 돌며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을 어르신들과 논의하는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의 제안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따뜻하여 모든 이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장터 곳곳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는 마을이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마을이 하얀 눈으로 덮여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식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겨울 동안 먹을 김장을 공동으로 하고 취감을 나누며 혹독한 추위를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소년은 눈이 내리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을길에 눈을 치워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려했고 그의 발자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지요. 눈 덮인 초가집 지붕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는 저마다의 가정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증기처럼 보였고 긴 겨울밤 방 안에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정겨운 겨울 풍경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선물해 주신 서책을 등불 아래에서 읽으며 지식을 쌓는 소년의 모습은 마을의 희망찬 내일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정자 아래 모여 앉아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는 그런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소년의 아버지를 진정한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눈앞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강한 자에게 굽히지 않으며 약한 자를 보살피는 선비 정신을 강조하며 마을의 도덕적 기틀을 단단히 다졌지요. 소년은 노인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어른들을 모셨으며 그런 선순환의 구조는 마을이 오랜 시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이제 비극적인 통곡의 기록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가 승리한 찬란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주변 마을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었으며 정의의 힘을 다시 믿게 했습니다. 어느덧 소년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어귀에 모여 소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노잣돈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보찜을 챙겨주며 눈물을 닦았고 소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되어 돌아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먼 길을 나섰지요. 소년이 마을 고개를 넘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축복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년이 과거에 급제하여 멋진 관복을 입고 돌아올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작고 초라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질 당당한 선비의 기계가 넘쳐 흘렀고 그가 걷는 길 위에는 밝은 햇살이 비추어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 뒤 마을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소년이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어사와와 함께 마을의 관직을 제수받았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는 그야말로 환희에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임금님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실생활을 가장 잘하는 관리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금이 환영했음을 고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열렬히 환영하며 이제 진정한 우리 마을의 보호자가 생겼다며 기뻐했고 소년은 관복을 입고도 예전처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정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다스리는 고을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고 임금님은 그런 소년의 치적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기뻐하며 크게 칭찬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마을에는 평화로운 달빛이 내리쬐고 있으며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적은 사람들에게 깊고 편안한 안식을 선사하며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이제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잠든 백성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임금님의 따뜻한 미소와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지요. 당신의 창밖에도 아마 이 마을의 평화로운 기운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올 것이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행복한 꿈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소년이 지키는 그 조용하고 따뜻한 마을의 풍경을 상상하며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을 광장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밤마다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마치 임금님의 행차를 밝히던 등불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그 빛은 소년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따스한 축복의 빛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고 내일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가족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지요. 당신도 이제 소년과 마을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사랑과 정의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실이 승리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당신의 꿈속에서도 계속되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진 이 시간 마을의 개들도 짖음을 멈추고 숲속의 짐승들도 저마다의 보금자리에서 단잠에 빠져들었으니 당신의 밤도 이와 같이 평온하고 아늑하기를 빌며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무덤에서 울던 소녀는 이제 나라의 큰 제목이 되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며 그가 지켜낸 마을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고향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당신의 근심도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며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방 안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휴식을 취하시고 소년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들려오는 자장가를 들으며 깊은 수면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며 당신의 곁에도 언제나 수호천사 같은 따뜻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제 정말 평온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소리 없이 흐르는 은하수는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던 임금님의 소매 자락처럼 부드럽게 하늘을 장식하고 있으며 그 찬란한 별빛은 당신의 머리맡에서도 은은하게 빛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꾸게 될 꿈은 소년이 뛰어놀던 푸른 들판과 꽃향기 가득한 무덤가의 평화로운 풍경일 것이며 그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영혼의 안식을 될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감미로운 음악이 되어 흐르는 이 순간 당신의 호흡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잦아들며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될 것이며 내일의 태양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닫으시고 소년이 들려주는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은 채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잠의 나라로 떠나가시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